낭인 양산을 받기 위해 도입한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 제한. 하지만 고시낭인 대신 누적되는 변시낭인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법률방송이 연속 보도하는 로스쿨의 명함 4편. 오늘은 오탈자 문제가 로스쿨과 변시 합격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합니다.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는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는 특검 수사의 진행 상황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로스쿨은 수년 전부터 변시 대비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오탈자 졸업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기획보도, 법조인의 문턱 로스쿨의 명함, 네 번째는 로스쿨이 낳은 변시낭인 문제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계의 고민을 짚어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높은 진입장벽뿐만이 아닙니다. 60여 년간 이어진 사법시험 제도는 낮은 진입장벽 대신 숱한 고시낭인을 양산해 왔습니다.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고시생들은 구수 십수를 해서라도 사시 합격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수험 기간이 합격을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문성과 낭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는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과거 붙을 때까지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장수생들을 고시 낭인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변시 낭인 중에는 더 이상 시험조차 치를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오탈자, 변호사 시험에 총 5번 불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말합니다. 현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4년 대학 졸업 후 리트 시험 준비부터 로스쿨 3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들어간 각종 생활비와 사교육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가혹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이 아닌 변시 대비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오탈자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초시 혹은 재시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오탈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탈자가 되더라도 석사 학위자인 로스쿨 졸업생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오탈자 졸업생들은 변시 응시 제한 폐지를 공약한 소나무당을 공식 지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터라 기댈 곳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디 공단인가요? 어떤 공문을 통해서 오탈자를 포함한 법무 석사학위 취득자를 특채를 한다 이런 공고가 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오탈자를 우대하는 거 아니냐. 오탈자 구제 방안은 오탈자를 없애는 겁니다. 5회 응시 제한을 없애는 것이 돼야 되겠죠. 미국의 경우에 주마다 그 응시 기회를 3회, 5회 제한을 두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미있는 게 추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에서 3회 시험을 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럼 다른 주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다시 5번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또 제한을 하지 않는 다른 주에 하면 얼마든지 봐서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5번으로 딱 제한을 해놨으니까. 오탈자 그러면 영원히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더욱이 오탈자라는 낙인 씌움이야말로 고시 낭인보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시험을 하다가 안 되면 법무사 시험도 볼 수 있고 또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러나 로스쿨 오탈자들은 공무원이 됩니까? 오탈자를 낙인을 가지고
어디 정상적으로 사회에 얼굴 내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오탈자 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끝난 후에는 교수님 이거 좀 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교수님의 그 어떤 그 공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을 두 개를 만들어서 우리 같은 오탈자도 공직 사법관 시험 우리가 합격하지 못하는 법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것도 해주세요. 로스쿨 내부에서도 오탈자 문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합격률과도 직결되는 데다 교수들 역시 3년간 지도했던 학생이 오탈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오탈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법학이 아닌 시험 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젠가는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숫자가 벌써 뭐 2,000명이 입학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년 절반에 가까운 응시자들이 이제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대로 재수 삼수생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더욱더 불안감에 이제 수험 학원처럼 중요한 수험 과목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뭐 선택 과목이나 기초 과목 이런 것은 뭐 공부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한 합격률이 지방 로스쿨 같은 경우는 더욱 낮기 때문에 지방 로스쿨의 경우에는 뭐 거의 소음학원화 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오탈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변시 합격자 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신앙인을 사실은 없애기 위해서 이 변시 제도를 시작했는데 로스쿨 제도를 그 문제가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변호사 제도를 자격주의화하고 로스쿨을 준칙주의화해야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요. 주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뉴욕 바 같은 경우도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학생들이 대부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 내년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자격 시험이거든요. 하지만 합격률 문제도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입니다. 2024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 등록된 변호사 숫자는 약 3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은 현재 4만 6천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구 1만 명 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7.1명이지만 일본은 약 3.7명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약 2배 정도 가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법조 유사 직역 종사자 수입니다. 한국은 약 60만 명, 그리고 일본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또한 인구 1만 명 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120명이지만 일본은 약 20명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약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 로스쿨 졸업생의 초시 합격률은 약 75%입니다. 그리고 5년 누적 합격률은 약 88%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졸업생이 일정한 기간 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과거 매년 수만 명의 낭인을 양상했던 사법시험 제도와 비교해 보면은 현재 낙방 후에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인원은 약 200명 이하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 오탈자는 매년 200명가량 누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2.3%로 누적 오탈자는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응시 인원도 많고 불합격자도 많았던 사법시험에 비하면 매년 오탈자 200명은 적은 숫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학자를 제한하되 졸업만 하면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여겼던 로스쿨 설립 초기와는 사뭇 다른 합격률입니다. 변호사 시험이 처음 치러진 2012년만 해도 합격률은 87%였습니다.
이후 합격률은 점차 낮아져 5회 시험부터 50%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시생 중 절반이 매년 불합격하는 것인데 변호사 시험 합격 시기가 늦춰지면서 학비 대출 연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로스쿨생은 97명으로 8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봉경 회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일 경우 오탈자 문제는 물론 변호사 단체가 주장하는 시장 포화 문제 역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 합격률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5%씩 합격률을 높이면은 2026년 그 정도의 아마 1,900명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합격자 숫자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2030년도 정도 되면은 다시 지금처럼 1,700명 선으로 다시 수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재수생, 삼수생 이런 사람들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2030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합격률이 75, 8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탈자 문제도 해소가 되고 재수 삼수생도 해소가 되고 합격률이 80%에 이제 안정적으로 귀착이 되고 그러면은 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도 매우 안정화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의료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일정한 숫자가 들어가서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2030년부터 80%가량의 합격률이 정착될 경우 변호사 단체에서도 매년 합격자 배출을 앞두고 인력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법학계에선 로스쿨 개선의 핵심은 법학의 정상화라고 주장합니다. 2015년부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학과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법학과 역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법학 교육기관은 로스쿨밖에 남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법학의 정상화는 변시 대비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오랜 지적입니다. 로스쿨 16년 됐는데 그 로스쿨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 않았었는데 로스쿨 하면서 점점 더 이게 뭔가 이 법치주의의 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말하자면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서부지법 그 습격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부 법학 교육은 완전히 지금 도태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과는 뭐 작년 재작년 통계입니다만 벌써 44%가 없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지방에서는 법학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로스쿨 들어가지 않은 기회가 없습니다. 로스쿨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마치 우리 법학계 전체가 어떤 호수 위에 올라서 있는 것 같아요. 호수에 겨울 되면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근데 그 얼음 위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서 있습니다. 법학이 살아나야 저희들이 훌륭한 법조인들을 시장에 배출합니다. 또 그분들이 또 우리 그 법조 생태계의 중심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전부 학교에서 배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육이 이렇게 약화가 되고 토대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이게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양성 기관으로만 남을 것인지 최후의 법학 교육기관이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로스쿨.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높은 진입 장벽과 오직 로스쿨 졸업생만이 요건인 변시 응시 자격은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영부인 의혹, 군 기강 문제까지 정치와 사법, 안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각
특검 수사 상황과 핵심 쟁점, 전망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최근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내란 외환 혐의 특검 그리고 김 여사 특검, 순직 해병 사건 특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대 특검법 모두 의결 공포했죠. 총 투입 인력만 최대 577명. 이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특별 수사 조직이 한꺼번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속도는 예상보다 빠릅니다. 세 특검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검 출범 이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도 모두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막판 수사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각 특검 수사 진행 상황 상세히 짚어주시죠. 먼저 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끌고 있는 내란 혐의 특검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요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 의혹이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과 북한과의 연루 의혹 등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 특검 중에선 수사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무엇보다 내란 특검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안희연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이 우선 진술 요청을 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 궤도에 오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석 기자가 방금 짚어준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특검법 표결 당시엔 찬성표를 던졌는데 돌연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요. 예, 그 안 의원이 이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저는 과거 특검을 찬성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잔재를 털어내고 계엄 정당의 오명을 벗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특검은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은 당시에 그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를 되묻고 싶다면서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특검 중에서 여론의 관심도는 최고죠. 예, 그 민중기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태균 씨 공천 청탁, 건진법사 고가 선물 수수, 그리고 통일교 연관 문제, 그리고 논문 표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총 16개의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시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네, 특검 중에서 새로운 쟁점을 발굴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도 하죠. 이번에 새로 드러난 김 여사 목걸이 논란은 무엇일까요? 이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순방 목걸이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시가 6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 여사가 2022년에 나토 순방 당시에 이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그 재산 신고 내역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을 했는데 특검팀이 이 감정을 해보니까 이 목걸이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검은 이 진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진품 행방 추적에도 수사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뇌물죄를 함께 적시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단순 재산 신고 위반을 넘어서 고가 장신구 제공 행위가 이 직무 관련 뇌물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해병대 특검은 어떻습니까? 이 윤 전 대통령의 군 지휘부 개입과 외압 의혹, VIP 지시 정황, 그리고 국방부 문서 조작 가능성 등이 주된 조사 축이죠. 이 다른 두 특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이미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 협조나 감사 자료 확보 등 절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군 수사 특성상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겠지만 물밑 자료 확보가 진행 중이라 이 수사가 확산될 여지가 크고요. 이에 따른 대규모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특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이 세 특검 모두 윗선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덮었는가, 그리고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두 개의 특검의 주요 당사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한층 또 고조되고 있고요. 또 수사기관 간 속도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특검뿐 아니라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뛰어들었으니 누가 먼저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하는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 미칠 여파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다만 의혹이 부각될수록 국민의힘에만 더 불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계속 방어만 하는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부 권력 구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을 표출해도 이미 아직 여론이 미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보복 프레임을 주장을 하기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김 여사 소환도 임박한 상태라서 국민 다수는 진상 규명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내부 결석보다는 개파 간의 이 책임 공방이 클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내년 6월엔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현재로서는 단순한 사법 이슈를 넘어서 정치 이슈 그 자체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인지도 변수가 되겠지만, 일단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의힘 공천권자 선정이나 선거 프레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 특검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에선 이 지방선거 전 돌발 악재가 계속 터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요. 이 수사 일정 자체를 조기 마무리시키려는 압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정치권 전체가 특검 파장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 진실 규명과 또 책임 있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석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찾은 바닷가, 계곡, 숙박업체. 하지만 기대만큼 실망이 크거나 때로는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숙소 예약 취소 문제부터 바가지 요금, 렌터카 사고 문제, 사생활 침해, 심지어 폭행까지 이 여름 휴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민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이번 주 법원도 이제 휴정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네, 요즘 너무 덥죠? 저도 예. 계곡으로 피서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네, 이 법조인이신 만큼 휴가지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해요. 예, 자,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는데요. 민원도 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휴가를 떠난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관광지 음식점에서는 바가지 요금 이슈가 있습니다. 네. 또 차를 빌리실 경우에는 렌터카 사고나 보험 관련해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갔는데 사생활 침해나 술자리 시비로 인한 폭행,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책을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쟁점이 좀 있을까요? 휴가철 숙박업소 관련 분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약 취소를 요청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사건 중 70%가 넘을 정도로 환불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숙박을 예약했다가 태풍으로 비행기가 결항되었는데도 이걸 환불해주지 않는다거나, 네. 또 요즘 폭우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펜션까지 올 수 있는 길이 멀쩡하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안 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또 예약을 하고 갔는데 막상 제가 예약한 호실에 방문을 열어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건 숙박업소가 이중 예약을 받은 건데요. 네. 만실이라고 하면서 입실을 거부해서 휴가지에서 갈 곳이 없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간 사진과 전혀 다른 방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변호사님께서 여러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행은 미리 계획을 세워뒀더라도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숙박 여행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어서 환급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여름은 7월 15일에서 8월 24일까지, 겨울은 12월 20일에서 2월 20일까지를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수기 주말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20%를 공제 후 환급, 5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40%, 3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60%, 그리고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제시하고 있는 환불 관련 규정이 있다면 네. 이를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예약 후 10분만 지나도 전액 환불 불가 이런 것처럼 예. 지나치게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긴 합니다. 네. 이처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라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항공기와 같은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거짓되거나 과장,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진과 전혀 다른 방이 제공되었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현장에서 사진 등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신 다음에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거부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때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숙박업소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2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사례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중 예약도 있었는데 내가 갔는데 이미 누군가가 내 방을 쓰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중 예약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내가 이 방을 예약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약 전화 예약의 경우에는 나중에 예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잡아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약 전화를 녹음해 두시거나 문자나 이메일로 숙박업소에 예약 내역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또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하셨다면 숙박업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 예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유튜버가 울릉도에 놀러 가서 이 삼겹살을 주문을 했는데 비계 삼겹살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울릉군이 해당 식당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관광지 음식점에서도 이런 배짱 장사를 비롯해서 여러 분쟁거리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메뉴판을 게시해두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계산할 때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던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 1박 2일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죠. 네. 여기에서도 재래시장에 찾아갔더니 전통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을 부르면서 예. 출연자들이 금액이 너무 센데 하면서 예.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 틈에 세 봉지를 포장을 맞춰버리고 15만 원을 요구하는 게 촬영이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바가지 요금이 화제가 된 적이 네. 있었습니다. 예. 이게 공중파에서 촬영할 때도 이 정도인데 개인이 찾아가면 오죽하겠냐 이런 반응인 거죠. 예. 그리고 가끔 이 식당 가면은 카드 결제할 때 카드를 드리면은 이 사장님이 직접 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카드 소유자가 직접 서명해서 결제를 승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네. 카드 뒷면에 서명한 것과 비교해서 본인의 실제 서명과 다르게 사인이 되어 있다면 카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카드 결제 금액을 확인하시고 직접 서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또 변호사님께서 관광지에서의 여러 이 음식점에서의 여러 분쟁거리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들 어떻게 좀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음식점 내에 메뉴판과 가격표는 반드시 게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메뉴판이나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에서 사진 등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해당 업체가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계산 시 과다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제 그 직후에 실제 내가 제공받은 음식과 영수증에 기재된 주문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 만약에 잘못 청구되었다고 하면 바로 즉각 음식점에 이의를 제기를 하시고 네.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카드사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 과실이 아니고 음식점의 명백한 고의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기 아, 때문에 예. 이거는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만약 카드 결제할 때 부가세와 같은 추가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하면서 네. 카드가와 현금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현금 거래를 하거나 현금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실제 했다고 하면 이때는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물론 저희가 또 증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그 현장 상황을 촬영해 두시거나 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이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맹점은 행정지도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신고자는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그 결제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까지 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렌터카 문제인데요. 이 사소한 스크래치도 뭐 과잉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않은 그런 면책 제외 항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뭐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또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 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아 분쟁이 또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보통 저희가 제주도에 놀러 가게 되면 렌터카를 빌려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렌터카 반납 시 그 사소한 스크래치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심지어는 기존에 이미 있었던 흠집이나 손상까지도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 문제인데요. 네. 이러한 경우 차량 인수 시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을 넘겨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출발 전에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차량의 상태를 상세하게 촬영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약관 규제법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 고지받지 않은 면책 제외 항목을 가지고 비용을 청구한다면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급을 거절하셔도 됩니다. 예. 사고 발생 시 수리비나 휴차료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그 수리 기간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독립적인 정비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 수리비가 적정한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약 렌터카 업체가 고의로 수리를 지연시켜서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면 이는 렌터카 업체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소비자가 어떻게 또 렌터카 업체와 좀 조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가 정비 명세서나 그 수리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네. 렌터카 업체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렌터카 업체가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렌터카 업체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어서 이곳에 상담 및 중재 지원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숙소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해갖고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도 뭐 무단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이게 뭐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무단 촬영해놓고서 아, 난 저거 찍은 거다, 이렇게 또 저기 상대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숙소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네. 명백하게 범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 촬영 의도나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면서 사진이 촬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노출 후 정도는 어떠했는지, 이런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일반적 평균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진이라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이런 몰카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또 그리고 휴가철에 어디 휴양지를 가서 뭐 기분 좋다고 술을 많이 드시고 이랬다가 뭐 고성방가, 폭언, 그리고 때로는 이 몸으로 신체적인 충돌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술자리에서의 시비나 폭행에 휘말렸을 때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빨리 피해버리는 게 상책인 이유는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에 내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쌍방폭행으로 엮여서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피치 못하게 내가 어떤 시비나 폭행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하면 내가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 폭행 장면을 촬영해두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맡고 있는데 이걸 셀프로 찍는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행이 있다면 일행에게 부탁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즉각 경찰에 신고하시고 만약 맞아서 상처가 났다면 진단서를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형사 전문 또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님이 또. 이 증거 수집이 이게 중요하지만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또 물놀이 또 많이 가시잖아요. 물놀이 많이 가시는데 이 물놀이 사고 시의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휴양지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먼저 그 사고 발생 원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깨진 타일을 방치하거나 마감이 부실해서 예리한 부분에 손을 베인다거나 바닥에 미끄러운 방지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넘어지는 등의 사고는 이른바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물에 빠졌다거나 위험한 놀이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건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해당 시설의 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두기 때문에 업주에게 즉각 사고의 발생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저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보가 미흡하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해서 확보하시고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과 연락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항공 관련해서 분쟁 살펴보겠습니다. 뭐 항공기 지연도 있을 것이고 위약금, 취소 위약금이나 뭐 수화물 분실 사고 또 오버부킹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빈번하게 또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한 여행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화물칸에 실려있던 반려견이 열사병으로 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단순한 뭐 운송 중 사고가 아니라 이 법적으로 과실치사다, 아니면 또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 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 항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뭐 이런 거를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요. 네, 항공사는 반려동물을 포함해서 이 운송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주의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항공사가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뭐 예컨대 그 화물칸의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환기 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반려동물이 사망했다. 이건 항공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 항공사가 반려동물 운송에 관해서 화물칸의 환경 조건이나 위험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법원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가는 쉬러 가는 길이지만 법은 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더 안전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앞으로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민지 변호사와 여름철 휴가지에서의 분쟁 요소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